외국인들 최근에 수급이 이런 매력을 네. 보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결국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하고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온 거 맞는데 저희 경험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낮은 애 누구야? 쟤는 왜 못 갔어? 그리고서 못 갔네? 근데 그 못 간 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러면은 걔를 사고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간 걸 팔거든요. 각국 통화 기준으로 그냥 내비두면은 또 니케이가 1등이에요. 네. 거의 20%. 그리고 우리가 2.9%. 글로벌한 자금들이 움직이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서 달러로 바꾸면 지금 1등은 13%. 우르르 모여 있는데 저기 밑에 이제 우리 보이죠. 우리 같은 경우 1.1%가 마이너스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싼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만 또 이제 몰아쳐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와 함께 환율 얘기 좀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율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좀 움직임이 컸습니다. 네. 크고 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더 가버려서 그렇죠. 진짜 이제 미국 달러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표 자체도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이라고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저렇게 좋으니까 다른 데는 인하하고 미국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더 미국 달러가 더 강세가 돼야 되니까 그럼 대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뉴스들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찾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그래도 이제 너무 오래된 뉴스는 좀 이상하잖아요. 최근 그러니까 걸로. 이제 최근 걸로 네. 올해 내에 나온 것들로만 다시 한번 쭉 뽑아 보려고 이제 뽑아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표 이제 얘기 이제 해주셔서 잠깐 그거 네. 짚어보면 지난주에 PCE 발표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눈에 띄었었거든요. 원래는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를 좀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났더라고요. 네. 근데 간밤에 발표된 제조업도 다, 서프라이즈거든요. 요거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저희가 잠깐 아침에 얘기할 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제조업이 다 나온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경기 자체로는 다 같이 올라가는 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제조업이 이제는 그러니까 올라오는. 서비스업 전체적으로. 말고 제조업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조업이 저는 이제 받쳐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공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공장을 각자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되는 데는 중국만 문제고 원래는 전 세계에다 다 팔았었는데 갑자기 너는 너만 팔아봐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제조업이라고 하면 뭔가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 미국으로 들어와. 뭐 그다음에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도 일본에다가 지어. 나한테만 납품할 뭐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도 또 결국 얘기하다 보면 미국, 중국 둘로 또 나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제조업도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결국은 제조업 공장을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서 짓는 걸 빼서 다른 나라에 또 지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멕시코나 이쪽 같은 경우는 가격에 너무 이제 환율조차도 이미 다 너무 올라가 버려서 이미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확실하게 이제 금융시장 자체는 정보 자체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반영을 진짜 빨리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점프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되게 어렵겠다. 그러면 약간은 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워드 루킹으로 네.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또 반영을 해서 뭔가 움직여야지 결국은 수익이 나겠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1월 달에 네. 이제 브릭스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그다음에 이제 탈달러화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다가 갑자기 미국 달러가 너무 이제 강하게 가니까 싹 다 죽었어요. 사실 강달러 시대가 좀 네. 질 거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다들 얘기를 했는데 했었죠. 네. 뭐 그 예상과는 예상과 다르게. 다 다르게 완전히 또 달러가 더 갔죠 지금. 네.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 20일 날 귀금속 관련된 뉴스 채널이더라고요. 키토 뉴스라는 네. 곳에서 이런 이제 뭐 디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탈달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안이 있나? 라를 생각해보면 별로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팔면 이걸 사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네. 드렸지만 그러면 달러 팔고 나서 뭐 살 건데? 그러면 어딜 가야 될지 이제 되게 막막한 거죠. 예, 그 상황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는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기존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브릭스 확산, 그러니까 브릭스 플러스라고 만들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 계속 확산을 시키면서 이제 반달러 진영이 새로 생기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계속. 거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가고 뭐 UAE 들어가고 이러면서 계속 달러 아닌 걸로 결제하는 수요들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페트로달러 부분에서 페트로 위안 얘기 나오면서 이제 탈달러 얘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되다가 이제는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이제 아무도 안 신경 쓰는 느낌의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골드와 블록체인이 나와요. 여기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브릭스가 결국 골드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통화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있은 다음에 쭉 찾다 보니까 3월 19일자예요. 이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홍콩 달러예요. 예, CBDC라고 이제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가 발행하는 코인. 이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걸로 논의 중이기만 그렇죠. 한 상태였고 이렇게 백설낸 건 얘네가 처음인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장짜리로 BCG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컨설팅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거래소, 기타 등등이 다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금융기관 이제 감독원이죠. 우리나라 때는 금감원이거든요. HKMA가. 금감원에서 의견을 다 내서 서로 공동백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CBDC, 그러니까 홍콩 달러가 요즘 좀 분위기가, 홍콩이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중국도 다 안 좋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10년 동안 매년 0.5%의 GDP 성장률을 추가로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레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네. 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그 토크나이즈드 디팟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각 은행들이 발행을 할 수 있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났을 때 뭐가 이점이 있는데 CBDC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저건 뭐 지금 하는 포인트랑 별 차이도 없잖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솔직히. 특히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면 원화로 뭐 이제 CBDC 발행한다고 하면 그거 그냥 뭐 결제될 때 쓰는 것밖에 더 있겠어?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용들에서 보면은 이점 같은 경우에 경쟁력 있는 자금 조달 금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반 하에서 실제로 이제 입출금이 일어나고 그걸로 결제가 다 일어나잖아요. 대출금도 받고 이자도 갚고 뭐 이랬다고 치면은 네. 신용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갚는 사람과 못 갚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데이터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토크나이즈된 그 부분을 가지고 담보권을 또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도 굉장히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도 예를 들어서 그냥 클릭해서 예스 하면 돈이 바로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한 0.5% 정도의 GDP 성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려사항으로는 개인정보, 내가 돈 어디 쓰는지 뭐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RWA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을 갖다 여기다 막 붙이거든요. 결국 담보권을 설정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되면은 기업이나 소비자나 이걸 수용하게 될 거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19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죠. 네. 네, 열흘밖에 안 됐어요.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뉴스들을 찾다 보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라구람 라잔 교수님이라고 이제 NYU 뉴욕대 교수님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앙은행에 가서 컨설팅도 하시고 총재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잘 일을 하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를 되게 좋게 만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융위기의 예언자 두 번째 예언. 네, 제목이 그렇죠. 마구 달러 풀면 미국도 휘청할 듯. 이런 식의 코멘트로 되는 뉴스와 인터뷰 기사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리뷰를 해보면 미국 국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건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연초에 이제 그 예산청에서 발표한 걸 보니 그러니까 GDP의 3.2%에 이르게 될 거고 이자만 25년도에 25년이라 그래도 내년이에요. 너무 가깝죠. 예, 그리고 이게 1940년도 이후에 가장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찍다 보면 신뢰도가 떨어질 거다. 이러다가 이제 신용도 하향시키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슈가 생길 거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찍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퍼퓰리즘이라는 거죠. 올해 선거잖아요. 돈을 풀어야 이제 또
이제 선거도 당선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 정책들하고 이제 섞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통화 정책이 거시적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돈을 풀고 있는 정부가 하는 거랑 중앙은행이 이제 인플레 잡는 거랑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돈을 풀면은 인플레가 더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잡겠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계속 푸는 이런 부분들도 경계를 해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 경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독일은 재정 건전하지 않냐. 예, 그 이유가 뭐냐면 GDP의 0.35%까지만 부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한돼 있는 법을 가지고서 계속 이제 그 한계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100% 이하예요. GDP 대비해서. 네.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선진국 다 합쳐도 1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은 137.5%니까 높은 거죠. 딴 데 대비해서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대안이 있을까? 지금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대안이 있을까? 있을 거거든요. 이건 근데 사실 아는 얘기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 거죠. 한 유명하신 거고, 분이 그렇죠. 해주신 건데 대안이 있을까라고 또 질문을 던져보면 네. 그래 이런 거는 다 들었는데 그럼 대안이 있을까?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거 읽어도 별로 그렇게 그래 근데 대안은 별로 없어 보이네. 달러에 대한? 네, 달러에 네. 대한 대안. 네. 그러고 났는데 그 4월 1일 어제자 뉴스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있어서 러시아가 계속 중국 의존도를 높이면서 위안화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 비중이 거의 30%, 40%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못 쓰잖아요, 러시아는. 네. 그래서 결국 중국이랑 러시아랑 밀착화가 계속되고 있고 위안화의 비중이 계속 커진다. 그러면서 제목이 이거예요. 위안화를 대체할 더 나은 대안이 없다. 네,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못 쓰고 막았더니 달러 다음에 다음 대안으로 넘어왔는데 위안화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달러와 위안화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위안화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위안화도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도 아니죠. 재작년이죠. 2022년도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약세가 됐어요, 이미. 지금 차트 보시면 쭉 올라왔는데, 왠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주식 차트라고 보면은 위로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차트들이에요. 다 외환 차트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다. 근데 이제 주식이랑 외환이랑은 약간 다른 게 교환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뚫고 올라가면은 뭔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막아둔지 뭐 문제가 생겨야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계속 갈까? 이런 물음표들은 보여집니다. 네. 그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되는 현상이 그리고 좀 강한 편이잖아요. 위안화, 원화, 엔화 세 개는 뭐 계속 같이 다니니까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뭔가 이게 틀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씩 틀어지는 거지, 전체 그 트렌드 자체는 벗어나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위안화 좋아, 그래, 위안화 대안으로 쳐줄게. 네. 근데 일단은 친미로 붙었으면은 위안화를 대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야? 그랬더니 또 금이죠. 결국 아까 그 맨 앞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보니까 나오는 단어들이 커머디티 바스켓 통화 가능성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머디티들을 모아서 제가 계속 돈 찍잖아. 그러니까 뭐 금, 뭐 팔라티움, 뭐 백금 뭐 이런 것들 쭉 섞어서 완전 상품. 네, 네. 그런 이제 원자재들로 네. 묶어서 통화를 만들자. 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몰려 있는 브릭스들이 다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꾸자. 기준으로 바꿀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금 수요는 계속 증가해서 18%나 증가를 했어요. 수요상으로. 근데 되게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이 뉴스에 이 골드 ORG라는 게 이제 금 사이트인데, 금 이제 오피셜한 사이트예요. 네. 근데 그 사이트에서 2월 달 나온 뉴스를 보면 금 ETF는 줄었어요. 발행량이.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원래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든지 이제 발행량이 늘어나야지 더 강세가 가는 건데, 금은 오히려 줄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시사점이 뭐예요? 시사점이 뭘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현물을 갖기를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금 ETF는 페이퍼잖아요. 누군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치고 나는 그냥 가격 올라가는 것만 베팅할게, 이건데 실물로 바꿔가면은 ETF 양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실물로 가져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물로 가져가는 요인에서 이제 어떤 뉴스들에서는 뭐 비트코인 ETF 나오면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팔아서 이제 골드
ETF를 팔아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ETF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쭉 보시면 올랐다 지를 하는데 지금 한 5년치 정도 차트인데 금 차트예요. 금 선물 차트. 근데 보시면은 전고점을 이제 세 번째 트라이 하고 있는 네. 상태예요. 20년도 그다음에 22년도, 23년도는 약간 하다 말았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거의 전고점 다 올라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세로는 넘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골드 상태는. 그래서 그냥 그 대안으로서 볼 때는 골드가 가긴 가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났더니 바로 또 나오는 게 비트코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난주 나온 뉴스로 이제 반짝이는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금의 대안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지금 금이라고 했는데 달러의 대안으로 뭐가 있어를 찾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금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특히 이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스트 회장님이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역사 얘기하시면서 엄청 이제 그걸 많이 양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내용도 재밌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이제 화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스 주가는 또 엄청 갑자기 비트코인 올라가도 빠지고 있어서 뉴스가 되고 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저 찾아봤더니 그 약간 틀린 게 비트코인 가격만 가지고 있는 거로 회사 가격이 결정돼 있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따져가지고 또 계산을 해가지고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고점을 넘겼어요. ETF 나오면서 여기 이제 1월 달 부분에서 약간 이제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지금 위로 올라가서 이제 뭐 거의 1억 또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7만 불이 다시 깨졌는데 왔다 갔다 계속 엄청 변동성은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연 금에 대안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금에 대안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이제 그 가상자산의 벤치마크를 형성하는 모양이지 이걸 갖다 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제 대체 자산 정도의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 정도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뭐 이때 흐름을 보면 어쨌든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 ETF 승인 이후에 금과 어떤 지위가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죠. 안전자산으로 네, 비교를 하려고 네, 이런 흐름 자체가 지위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ETF 높아졌죠. 승인으로 네. 뭐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고요. 반감기가 지금 4월 20일로 뭐 그쯤, 알려져 있는 네, 것 같아요. 4월 후반기니까 네. 이번 달이죠 벌써. 네. 예,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금이랑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자산으로서 금하고 어떻게 이제 뭐 대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금을 대표님 팔고, 생각은? 예, 제 생각은 금을 팔고 비트를 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금도 있으면서 비트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중을 조절하거나 주식 비중, 뭐 건물, 그러니까 리츠 비중 뭐 이렇게 조정할 때에 하나 얼터너티브로서의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RWA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의 기준점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달러 말고 뭘 사야 돼라고 또 가보니 이제 주식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주식들. 그래서 보니까 일본 주식들 요즘 핫하니까 봐봐야겠다. 그래서 일본 주식을 봤더니 이제 니케이 225를 가지고 보니까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시장도 좋게 보고 지금 고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환율이 너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환율이 나빠지고 있어서 그 환을 고려한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은 그렇게 많이 상승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충분히 가치는 있겠다. 리뷰를 고려해볼 가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저의 생각은 아시아 지역에서 어쨌든 최대 우방국이잖아요. 미국에. 지금 어쨌든 미국 아닌 데랑 둘이 나뉘었는데 그중에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금 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최대 우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미국 자산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엔화도 어느 정도 고점을 다 넘긴 상태지만 지금 막 87% 이렇게 보이는데 네. 고점 넘긴 상태지만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트 보시면 36%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19년도부터니까 좀 긴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서 먹은 거를 외환으로 손실로 봐서 충분하게 이제 그 성과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이제 3월 25일 뉴스인데 독일 주식이에요. 유럽 주식.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 주식 대신에 유럽 주식 사야 되나 글로벌 자금 이동한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이제 뉴스죠, 그냥 뉴스. 원래 쭉 있었어요. 그냥 글로벌 자금 얼로케이션으로 있었던 거지 이렇게 막 이동하고 있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닥스에 대해서 또 닥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네. 유럽을 기준으로 유럽. 하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 전체에서 봤을 때 GDP 대비 부채 규모, 기타 이런 것들을 제일 잘 관리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프랑스랑 독일 둘인데 지금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독일 주식을 가져온 거고. 그래서 보니까 3월 25일에 모건 스탠리가 헤지 펀드들이 1월 중순으로 유로스탁 600, 여긴 600 지수고요. 유로스탁 50라고 해서 50 지수, 50개 성능 대형주들도 있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유럽 주식을 70% 이상 거래일 동안에 유럽 주식을 계속 매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한 금액 자체들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비중이 23년도 말에 17% 정도가 유럽 주식이었는데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 그게 이제 19%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배는 한 번에 확 포지션을 못 바꾸니까 실제로 조금씩 바꿔서 유럽 비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큰 수익을 보겠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죠. 코인이 됐든 뭐 많이 움직이는 주식으로. 근데 이제 좀 큰 자산으로 나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닥스도 보시면은 완전 전고점 다 넘겼어요. 맞아요.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서 이건 진짜 참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다 올라갔네. 어제 저희 얘기한 거 뭐든지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띵 네, 에브리띵이 올라갔어요. 랠리고 네. 정말 이게 기록을 보면 5년 만에 가장 좋은 글로벌 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 일본, 뭐 유럽 지금 설명해 주신 국가가 전부 다 전부 다. 그렇죠. 다 고점이에요. 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모두 오르는 시장에서 네. 확신도 안 서요. 달러가 더 강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원래 달러 강세가 되면 이머징 국가나 나머지 국가들이 나빴단 말이에요. 달러가 약세가 돼야 이제 달러가 밖으로 나가면서 강세로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그거를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다 같이 가니까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확신이 없을 때는 이제 그냥 분산하자.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오늘의 저의 결론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됐든 독일이 됐든 지금 보니까 다른 나라들 특히 헤지펀드나 큰 금융기관들은 결국은 이 와중에도 분산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로 비중을 넓히고 있더라.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유럽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본 비중도 버핏도 그렇고 늘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반미하고는 또 안 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환율 부분이나 그다음에 채권 금리, 그다음에 이제 장기 채권을 계속 사주겠다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정도는 이제 발을 담그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님이 써주신 요 결론적인 초록색 글자에서 네. 모두 오르는 시장에서 확신이 없을 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수 자산으로 분산이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증시.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쭉 가져온 게 이게 최근 그냥 너무 길게 말고 1년치만 네. 가지고 지금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차트를 각국 통화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상대적으로 통화는 약세가 됐나 네. 아니 강세가 됐나를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1등은 니케이예요. 41%. 그다음에 2등이 저희 나스닥. 그 두 개가 이제 거의 한 40% 30%대, 30% 후반대 씩 상승한 모습이고요. 그 밑으로 S&P가 보여요. 27%. 그리고 닥스, 유럽이죠. 네. 그 밑에 노란색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유로스탁 50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50개 종목 대형주들이에요. 그 밑에가 골드예요. 네. 나름 그래도 12%예요. 그리고 맨 밑에가 가려져 있지만 코스피 11%예요. 파란색인가요? 네, 여기 하늘색 같은 거 제일 하늘색. 아래에 네네네. 있는 게 지금 코스피예요. 이게 11%. 네. 그래서 골드보다 아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언더퍼폼이다. 거기다 환율까지 보니까 이제 환율도 우리나라가 일본은 15% 정도가 약세가 됐고, 그다음 위안화가 5%,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3% 정도 약세가 된 상태다. 이런 상태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달러로 다 바꿨어요. 달러 표준화. 그러니까 다 달러, 원 달러가 있고 이제 옌 달러가 있으니까 그걸 달러 텀으로 다 바꿨더니 1등이 바뀌었어요. 나스닥이 1등이에요. 39%. 그다음에 SPY, S&P가 27%, 그리고 니케이가 나타나요. 네. 니케이가 23%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어도 엔화가 약세가 된 게 다 그걸 먹어버려서 3등 정도니까 이렇게 보니까 순서대로 쭉 내려가고 맨 밑에가 또 이제 코스피 원이 있죠. 7%예요. 골드도 12%인데, 네.
지금 골드도 못 따라갔죠. 그래서 코리아가 굉장히 디스카운트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 최근에 수급이 이런 매력을 네. 보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결국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하고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온 거 맞는데 크게 보면은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에서는 저의 경험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낮은 애 누구야? 쟤는 왜 못 갔어? 그리고서 못 갔네? 근데 그 못 간 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이러면은 걔를 사고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간 걸 팔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조절을 계속 네. 해 나가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바꿔본 거예요. 외국인 기준으로 투자할 땐 누가 제일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YTD로 그럼 바꿔보면 네. 올해 들어서만 으로 바꿔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국 통화 기준으로 그냥 내비두면은 또 니케이가 1등이에요. 네. 거의 20%. 그리고 우리가 2.9%. 또 제일 아래에 있죠. 골드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예, 골드도 8.7인데. 이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조금 아까처럼 달러 표준으로 봐서 글로벌한 자금들이 움직이는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서 달러로 바꾸면 지금 1등은 13% 니케이예요. 예, 환율까지 감안해도. 지금 뭐 엔화 망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보면은 우르르 모여 있는데 저기 밑에 이제 우리 보이죠. 우리 같은 경우 1.1%가 마이너스예요. 지금 플러스가 아닌 나라가 없는데 10%대로 다 위에 몰려 있는데 8%, 9%, 10%에 다 몰려 있잖아요. 몰려 있는데 코스피만 지금 마이너스 1.1% 마이너스예요. 환율까지 감안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싼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제일 핫한 업종이긴 업종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는 조절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만 또 이제 몰아쳐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에서도 1분기 우리 외국인 수급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지만 일본 다음으로 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네. 여력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던데 이런 부분도 좀 네. 그리고 이제 반영이 되어 특히 있나 원달러 봅니다. 같은 네. 경우가 보통은 환율 해지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을 해지하고 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않는데 주식 자금들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원달러가 약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환율을 해지하고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원래 주식 자금은 환율을 해지하지 않거든요. 이자율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원화가 너무 약세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은 더 귀추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네, 사실 갔죠. 그거를 지금 좀 채워주는 네. 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